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프랑스 아방가르드 영화들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프랑스 영화 아방가르드를 살펴보려면 이게 다 유기적으로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자, 지금 일단 프랑스 아방가르드 하면은 1919년에서 29년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20년대입니다. 1920년대가 프랑스에서 아방가르드를 선도했던, 그리고 영화 전체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까지도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떤 계보를 만들어낸 첫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20년대 프랑스 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1920년대 프랑스는 일단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모든 게 다 혼용되어서 모든 장르의 문학, 미술, 회화, 건축 이런 모든 그 예술들이 파리에 다 집중돼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예술가들이 다 함께 예술 자체를 논의하고 예술이 무엇이냐 하는 본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하면서 그거를 직접 다시 새롭게 실험하고 실천으로 옮기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론을 정비하고, 이런 굉장히 활발한 이론과 실제의 그런 것들이 거의 예술 작품 자체에도 투영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기보다는 프랑스 안에 유독 굉장히 그 모더니즘이 이제 같이 태동되면서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들어옴으로써 더 활발하게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제 사진에 이어서 영화가. 그런데 자, 여기 우리가 배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이 됐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부의 배치가 1%인 사람들이 국가의 50%의 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사실은 부르주아지가 갖고 있는 부의 편중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파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거기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아주 엄청나게 모자라죠. 그래서 그때부터 프랑스에서는 유럽의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동유럽 이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을 결국은 이제 받아서, 이민자들이 아주 굉장히 거의 100만 가까이 이미 유입이 된 상황이었는데, 예술적인 사조로는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같이 굉장히 리얼리티를 사실은 더 넘어서는 경향들이 미술 안에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어쨌든 완전히 무르익어서 기계주의에 대한 사람들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그것은 노동력이 그만큼 다 소비재로서, 그다음에 노동력으로서의 사람이 이미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당연하게 자리 잡죠. 노동자가 하나의 개인이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도심 안에서 물질을 향유하니까 그 엄청난 물질주의들이 이제 실제로 일상에서 덧입혀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영화의 출연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을 가지고 온 게, 영화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정말로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신문이니 라디오니 사진이 이런 게 있었지만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대중성의 크기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었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저번에 소련의 몽따주 이론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혁명 이후에 바로 그러한 영화의 대중성을 인식하면서 완전히 국가가 전폭적으로 이제 이 영화 언어를 국유화하고 이걸 홍보하는 수단으로 써야겠다 하면서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영화 언어적인 실험들을 완전히 열어놓고 그러면서 그들에겐 뭐가 있었냐? 그들은 같이 묶을 이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은 옳지 않은 되게 극단적인 세계였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하나의 사상이 그냥 너무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영화라는 이 엄청난 대중성을 가지고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이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험을 했을 때 그들에게서 몽따주 이론이 나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발전사는 왜 그러냐? 소련의 그 몽따주 이론은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 그때 그 에이젠슈타인이 하나의 컷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많이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인식했다. 이해하고 그렇게 접목해서 그 몽따주 이론들을 개발했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영화가 단위가 쇼트고 뭐 시퀀스고 이런 식으로 분절되는 것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언어라고 인식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 논리적이고 정합성이 있는 되게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칙, 계략 그래도 거의 일반화로 우리가 함께 묶을 수 있는 법칙이 있고 그런 이론과 법칙에 의해서 어떤 모두가 통용되는 우리가 지금 문법을 통해서 자기 한 나라의 안에서 자기의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영화도 그러한 하나의 언어다라고 그들이 이제 몽따주 이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영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태도가 영화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논리적 구성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어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꾸로 잠깐 이제 또 좀 더 널리 가면은 앞서서 본 미국으로 건너간 헐리우드식의 재현적 리얼리즘을 만들어내고 재현적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기서도 영화적 언어는 내가 어떤 스토리를 이어서 쭉 할 수 있는 구조. 거기도 크게 보면은 영화를 하나의 언어적이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내 내러티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전혀 다른 것 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틀 안에서는 아주 대척점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프랑스의 지금 이 시대에서 아방가르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하게 되냐면 전후의 상황에 프랑스에 있었던 모더니즘적인 그 예술이 완전히 모더니즘이 되고 꽃이 피면서 전후를 통해서 전쟁 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뭘 바라보게 되냐면은 결국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올 때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어떤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굉장히 통렬하게 인식하게 되는 이제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 모더니즘과 이런 이제 또 더 극단화된 개인주의와 이 물질주의 속에서 여기 지금 이 사회적으로는 부가 완전히 엄청나게 한쪽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한쪽은 굉장히 부유하고 이런 뭐 불평등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를 더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문화적으로 지금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의 어, 결국은 내용들이 저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언어들을 자기네가 장악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대변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겉으로는 잘 그렇게 안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 믿을만 하지 않고 실제로는 거짓인 거구나라는 눈을 세계적으로 그런 눈들을 이제 뜨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다만 소비에트는 자기네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굉장히 이렇게 같은 언어적 형태에서 내용만 바꿔서 더 크게 밀고 나가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그런 그 형식마저도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롭게 논의되다가 결국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신념들이 그건 믿을만 하지 않네 라는 이제 인식을 통해서 결국 뭘 보게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전처럼 인간을 합리적이고 믿을만하고 이성적이다라고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개별화돼 있어 이제 각자가. 그리고 이제 하나의 부품처럼 모든 노동력의 소비재처럼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현대처럼 그리고 이제 물질주의 안에서 열악한 빈곤을 또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때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 현상에서 대부분 뭐 프랑스 혁명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심정적으로 부르주아층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노동자나 없는 사람들, 되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함께 해간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던 시대예요.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 그 승리가 금방 단물을 주진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금방 그 승전물을 통해서 부를 또 다시 창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승전국인데도 금방 그 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밌는 건 영화가 예를 들면 소비에트나 소련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영화가 나오면 큰 권력들이 그 영화 언어를 주목하고 굉장히 자기가 다 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로서 그 영화를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걸로 사이즈가 커져요. 스펙타클하게.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 프랑스는 국가나 아니면 큰 권력가나 자산가가 영화가 굉장한 흥행을 가지고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상업적인 뭐 산업이겠네 하고 미국식으로 큰 자본가가 눈을 돌리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한 30년대까지 갔냐면 국가나 큰 자본가보다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소기업처럼 조금씩 만들면서 실험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문화로 계속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생 자체가 그 류미에르 형제가 자기네 그 발명품에 의해서 그런 규모의 영화들을 만들면서 상영했던 또 씨앗처럼 그 사이즈로 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아방가르드와 그다음에 다른 사조 이 영화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루이 델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루이 델릭은 이론가이자 실천가였고 그 사람은 프랑스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국유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은 아주 대단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소비에트나 다른 사이즈가 크다 보면은 영화를 아주 스펙타클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그것들로 더 많은 효과를 낼 텐데 프랑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서 영화들은 자국민들이 만든 그 아주 큰 상업적인 영화는 그렇게 아주 성하지 않았어요.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헐리우드식 영화를 쫓아가는 형태의 영화들이 이제 기존 조금 자본이 있는 영화들이 빠떼나 고몬 같은 그런 영화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르이 델릭이 했던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 언어를 이해하고 영화를 바라볼 때 미국에서 건너온 그 채플린이나 그 당시에 들어왔던 수입된 영화들에 훨씬 더 많은 퀄리티를 보고 갈채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자국의 프랑스 영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상업적 영화에서는 그렇게 큰 진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다른 나라 영화들 잘 만든 영화들 문법이나 그런 형태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방적인 형태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게 하나의 문화고 좋은 작품이 나오겠는가. 결국은 우리 프랑스만의 우리나라만의 자기만의 어떤 창작을 하려면은 고유의 우리 것들을 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연구 그런 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실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굉장히 되게 요절한 사람이거든요. 작품도 만들고 이론도 하고 아주 굉장히 짧고 굵게 많은 일을 했지만 제일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프랑스라는 나라의 영화를 나중에 가면 이제 굵직하게는 누벨바그 때 확 산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영화사에서. 그거를 만든 사실은 이 단초가 뭐냐면 시네클럽 운동을 조직한다라는 이거예요. 지금 뭐 우리는 시네클럽 하면 영화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옹호하고 이러지만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루이 델릭이 말하는 시네클럽이 이때부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영화를 논의하고 영화를 같이 만들고 실천적으로 그것들을 실험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도 그런데 파리에 가면 세느강가 쪽으로 왼쪽 편에 그 솔본이나 이쪽 근처로 해서 아주 시네마 극장인데 소극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도 지금까지도 꽤 많아요. 사실 영화를 많이 보는 거 이상의 공부는 없잖아요. 근데 그 파리 안에서의 극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서게 많습니다. 작은 극장들이. 그리고 정말 모든 영화들이 다 돌아가요. 옛날 영화부터.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도 그랬냐면 처음에 20년대만 해도 이 시네클럽 운동을 조직했다라는 것은 그런 이론과 실천을 하는 예술가적 창작적 집단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를 논의하고 그리고 만든 영화들을 그런 작은 시네클럽이 중심이 되는 연계된 작은 소극장들에서 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듀싱이 되고 창작이 되고 배급까지 되는 되게 소규모지만 그리고 즉흥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다른 나라 소련이나 헐리우드의 언어는 아니어도 그것들이 계속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되게 실험성이 가능한 구조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영화 루이 델릭이
La femme de nulle part 그러면은 우리말로 어디에도 없는 여자는 맞는데 요거 잠깐 제가 여기 앞에만 어떤 느낌인지 좀 나누고 싶어서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긴 하죠. 2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방가르드 영화까지는 다 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은 보통 뒤에 상영될 때 같이 반주되거나 이제 이후에 덧붙여진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음향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무성으로만 상영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무성이었던 아주 완벽한 무성이었던 적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평범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런 일상성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아방가르드적인 뭘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건 아주 초창기, 또 사실 내용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나씩 보면 제가 보니까 시간을 오늘 다 못 맞출 것 같고, 자, 제가 여기 앞에서 루이 델릭을 얘기하면서 이런 현상적 그 배경과 어떻게 아방가르드들이 프랑스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잠깐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를 같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소련처럼 당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영화 산업을 그 밀어준 케이스고, 그걸 같이 했어요. 근데 소련하고 독일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가 영화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아무튼 20세기는 모더니즘도 그렇고 앞으로 아방가르드에서도 그렇고 초현실주의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밑바닥에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 묻는다면은,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에 대한 심리학적인 인식이에요. 그게 거의 사실은 뭐 밑바닥에 제일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일에서의 그 영향력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독일은 기본적으로 프랑스랑 정서적으로 뭐가 지금 제일 큰 차이였냐면, 독일은 굉장히 암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문제에 집착한다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는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집단적인 어떤 어두움, 불안이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던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영화화가 도래하는 그 시절이. 근데 이제 그 전에부터도 독일도 굉장히 예술성이 작가들이 있었고, 예술에 대한 그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술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가면서 그런 실험적인 분명히 조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독일은 기계적인 그 다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민족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이 갖고 있는 영화사에서 큰 영향력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표현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독일에서는 카메라, 조명, 이런 영화적 기기적 장치들을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그걸 열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영화 언어적으로 사실 기술적인 언어를 더 많이 만들고 자유롭게 했다는 건 영화 언어 자체를 자유롭게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데, 이 군단들이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다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가서 헐리우드의 독일의 이 최고의 어떤 인재들이, 촬영 감독도 그렇고 많은 감독들도 그렇고 그리고 배우들도 그렇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화 되면서 헐리우드에 가서 그 영화들이 발전하는데 아주 지극히 선봉에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독일은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예술적으로도 우수한 민족인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주겠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스튜디오를 보유하면서 대단히 큰 그 스펙타클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지금 100년 전 영화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퓨처리스트,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세련된 거죠. 그런데 이 독일 표현주의가 영화 언어에서 차지하는 또 중요한 점은 자유롭게 표현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그 주제에 훨씬 경도되어 있었던 그 독일에서는 개인의 인물이 갖고 있는 내적 상태가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들, 카메라의 기기적 장치로서의 주관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의 내면의 주관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데 정말 선도적으로 영화 언어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가 하나의 표현주의적인 붓처럼 그 내면을 드러내는 아주 내러티브한 해설자적인 여기 관점이라고 써 있죠. 해설자적인 관점이라는 건 해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그럼 뭘 해설하겠어요? 카메라가 그 사람이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축구 중계도 아닌데 축구 중계하듯이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카메라가 그렇게 다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 같은 시대 때 헐리우드에서의 그리피스나 다른 대작들을 만든 감독들은 카메라를 그렇게 자유롭게 막 휘휘 돌리고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러면서 쓰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각도들을 실험하고 여러의 커트를 찍어서 이렇게 붙이고 하면서 구성하고 구조를 만들긴 했어도 카메라 자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막 훑고 돌아다니고 주관적 시점에서 막 빙빙 돌고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다분히 이제 자기네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내면적인 얘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영화 언어를 한 면이 있고, 또한 그러면서 이게 카메라나 조명, 카메라도 그렇지만 조명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는 조명이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논리적이죠. 빛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찍고 하니까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심리적인 부분을 다 재현하는 데서 조명이 다 하죠. 밝고 어둡고. 앱 스토어에서 파터부스 검색 중. 혼자서 막 딴 거라네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는 제가 좀 상세하게 로우키, 킬라이트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우키, 킬라이트는 로우키는 그쵸. 여기서 이제 로우키를 왜 얘기하게 되냐면,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서는 보통들은 어두우면 안 보여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비가 오는 씬도 밤 씬도
다 빛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두움을 보여주려면 빛이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장면 찍는 게 영화에서 되게 쉽지, 옛날엔 더 그랬을 거고 쉽지 않고 잘 하지 않는 건데, 독일 영화의 무드가 기본적으로 앞에 말한 그런 거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스트라이프 줄무늬 같은 막 그런 표현도 나오고 되게 빛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극단적인 자기 그 심적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되게 어두운 장면들도 많아요. 그럼 어두운 장면들을 잘 찍으려면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어두움을 잘 표현하는 조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빛이 낮다고, 조도가 낮기 때문에 로우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독일에서 훨씬 테크닉적으로 자기네 표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잘 개발한 그런 독일에서 시작한 언어예요. 그리고 그 프리츠 랑의, 여러분이 메트로폴리스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차이가 뭐냐면은 독일에서는 그래서 영화 자체의 언어를 가지고 어떤 감정,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런 이어붙이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좀 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헐리우드 영화처럼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면은 앞에 연극의 매체가 주었던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존의 배우들이 영화로 들어오잖아요. 연기를 하던 대부분은 많이들.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의 연기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담는 이런 데서 점차 이제 뭘로 가냐면 영화만의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눈을 뜨는데, 독일이 그런 걸 빨리 눈을 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의 연기가 그냥 그 무대에서 재현적으로 하던 걸 담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영화 안에 적합된 연기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더 디테일하고 내적 요소를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영화적 연기에 더 맞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게 독일에서 되게 빨리 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대전 이제 이후에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 전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오면서 독일 안에 그 압박받고 그랬던 많은 이제 창작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배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그 그레타 가르보는 스웨덴 여자이긴 한데 독일에서도 작업을 했었고, 주로 독일 출신 감독한테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연기하는 게 독일에서 간 그런 연출자들이 디렉션을 주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영화사 쪽으로 그리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가 뭐라 그랬죠? 카메라가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조명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영화를 찍기 전에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씬을 찍을 때 배우가 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행위들을 할 거다, 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 예비돼서 우리 저번에 히치콕 얘기한 것처럼 히치콕도 그렇게 찍었어요. 그렇게 예비돼서 모든 게 다 예정되었을 때에만 카메라나 조명들을 그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 그리고 어두운 것도 잘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영화를 준비하고 만들 때 앞서서 모든 것들이 다 연출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준비되고 조명들이 다 설치된 상태에서 영화를 찍고 만들게 되는 구조를 요구해요. 근데 거꾸로 사실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각본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콘티, 엄밀하게 말하면 콘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콘티를 넘어서 그냥 소설을 하나 취해서 이 얘기로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죠. 어떤 이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소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그때 그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배우들을 데리고 기본적인 설치들이 돼 있는 스튜디오 안에서 그렇게 찍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기가 영화 전체적인 구조에서 영화 언어를 인식해서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문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배우를 데리고 글 쓰듯이 그때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화적 언어의 문법을 왜 빨리 만들고 터득하게 됐냐면 그렇게 막 찍었는데 그렇게 붓처럼 쓴 그 카메라로 자유롭게 내러티브를 위주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이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그리피스 영화들은 막 몇 시간씩 되는 버전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엄밀하게 지금 치면은 굉장히 영화적인 시간에 대한 연출적인 마인드가 딱 맞았던 사람은 아닌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화적인 그 편집의 언어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걸 짜 맞춘 거예요. 참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헐리우드에서 그 당시에 내러티브를 만들던 그 준비하는 시기하고 이 독일 표현주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 우리 보통 표현주의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얘기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무르나우의 마지막 웃음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1924년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배우가 나중에 이 사람도 헐리우드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헐리우드적인 그러니까 독일 표현주의적인 벌써 그림을 잠깐 맛을 보면 이게 영화 시작인데 벌써부터 카메라가 승강기랑 같이 한 몸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틸트, 다운, 업, 뭐 파노라마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주인공이 이 아주 고급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년의 중년은 좀 더 됐겠군요. 되게 독일에서 되게 국민 뭐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굵직한 배우인데 지금 호텔의 문이 보이시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자, 이 사람의 눈에서 지금 막 비가 오는 날에 힘겹게 손님들 가방을 내어주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점차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이제 일에서 한직에서 계속 밀려나서 자기가 되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일에서 점점 밀려나서 굉장히 더 불우해지는 이제 그런 게 스토리인데 되게 어둡죠.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얘기는 이 사람이 끝에 가서 아주 불행하게 어, 밀려 있는 그런 어두운 데서 끝나는데 제작자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용이 너무 어둡고 이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말로가 끝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내자 해서 뒤늦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부호의 그 상속을 받게 돼가지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카메라가 되게 자유롭게 회전하고 돌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의 움직임과 그다음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주관적인 시점으로 카메라가 되게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거고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는 그냥
맛만 볼게요. 여기서 좀 키워야겠네요. 어쨌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있습니다. 되게 미래적이죠, 이미지가. 영화 시작이 이렇게 사이즈도 이렇게 거대해요. 이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펙타클함이 굉장히 크죠. 그때는 정말 국가적인 차원으로 영화 스튜디오랑 제작들을 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메트로폴리스 하면 제일 많이 아는 게 이제 이런 뒤에 가면 여러분이 그래도 사진으로라도 늘 봤을 이미지인데 이게 여기에 없고 다음 편에 있나 보네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하고 같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노동 상황하고도 있고 영화를 따로 찾아야겠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메트로폴리스 하면은 아주 전형적인 제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2부에서 실었어야 되는 걸 잘못 실었습니다. 죄송해요. 찾아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인상주의자들 해가지고 우리가 프랑스로 올게요. 제가 왜 그 독일의 엑스프레시오니스트하고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얘기할 때 왜 엑스프레시오니스트 얘기를 했냐면 독일의 엑스프레시오니스트가 있었다면 프랑스에서는 앵프레시오니스트라고 해요. 인상주의자.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인상파 화가들의 그 이념과 그걸 걔를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프랑스가 그런 그런 진보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아방가르드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초기에 이 전성기가 1920년대가 되는 건데 1920년대 중에서도 딱 반으로 잘리면 지금 앵프레시오니스트라고 얘기한 인상주의자들의 영화는 1924년이면 종결되고 끝나요.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테지만 아방가르드 안에서 초반에 인상주의자들이 있고 그 인상주의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아방가르드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는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1925년 4년이 끝나고 난 뒤에 29년까지 30년대 들어가기 전까지 아방가르드가 그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이 맨 앞에 있는 인상주의자들 작가들 중에서 우리가 한 4명 정도 특징을 볼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제르멘 듈락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또 페미니스트이기도 했고 앞서가는 되게 진보적인 영화들을 만든 보기 드문 여성 그 당시에 여성 감독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인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소련은 전 시간에 본 게 몽타주의론을 만든 소련에서의 몽타주의론을 말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화를 하나의 언어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화를 하나의 언어로 본다라는 건 법칙도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상주의자들의 프랑스에 오면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언어적 수단이 아니라 거꾸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인데 보여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관념적인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포토제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타주와 포토제니라는 두 커다란 줄기를 이 두 기둥을 놓고 영화 언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 무슨 소리냐? 언어적인 것하고 시각적인 것을
지금 같이 있는 게 영화 언어잖아요. 근데 언어적인 것으로 영화를 보느냐, 시각적인 것으로 보느냐, 이 이제 태도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양대 커다란 인식적인, 철학적인 면에서도 나눠지고 영화에서도 큰 두 기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는 사실 이 영화 강의를 할 때 리얼리즘적인 영화, 재현적인 영화와 자기 반영적인 영화를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자기 반영성의 영화의 메타 언어를 본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놓고 그 잣대로 보면 영화사의 두 줄기도 정말 그 두 개가 상호적으로 대립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창작자들이 어떤 태도로 내가 이 매체를 접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고, 그건 정말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자기가 창작인 내 도구를 어떻게 쓸지 하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훨씬 메타 언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이 사조들 사이의 이 차이점들을 조금 더 분별력을 있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러시아 몽타주도 얘기하고 독일의 엑스프레시오니스트 표현주의도 얘기하고, 자 지금 프랑스의 인상주의자 앵프레시오니스트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피스 같이 헐리우드의 내러티브 언어가 있잖아요.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두 큰 기둥은 영화를 언어적으로 보느냐, 시각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포토제니로 보느냐, 랭귀지처럼 몽타주 이론으로 보느냐. 몽타주가 뭐라 그랬어요? 슈트들을 다 쪼개서 결합해서 어떤 의미들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래 하고 정확하게 문장을 지으면 그 의미가 소통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나의 도구처럼 이야기를 만들어서 쓸 거야 라는 거고, 이미지로 보는 거, 이미지가 중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보이는 것 안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드러나요? 카메라가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걸 찍어요.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그 발견이 그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투사되는 과정에서 내가 영화를 보여주고 그거를 향유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 이상의 어떤 것들이 초과되는 것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찍어야지 하고 히치콕식으로, 그 다음에 에이젠슈타인식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다 짜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영화지만, 거기에도 그것도 아주 탁월하죠. 영화가 갖고 있는 자기의 언어가. 그런데 실제로 영화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보이는 대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 속에서 내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것, 지시하는 그것이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데 있다. 그게 바로 영화 언어가 하는 일이다. 라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영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게 바로 영화를 포토제니로 보고 인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철학적으로 본질에 대한 차이예요. 이거는. 그래서 되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철학적 사유를 제가 다 쪼개서 계보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도 설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심오하게 바닥이 다르게 보는 관점인데, 상업적인 영화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 아방가르드가 가능했냐라는 건 그렇게 흥행 영화를 찍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결국 아방가르드랑 임프레시오니스트에서
아방가르드로 가는 그 차이는 뭐가 있었냐면은 앵프레시오니스트들, 인상주의자들은 보통은 다른 영화, 그러니까 다른 매체의 예술을 하던 사람이에요. 문학, 음악, 건축, 회화, 특히 회화에서 많이 왔죠. 미술. 이 사람들이 영화 언어를 자기네들이 창작하는 그 보고 듣고 자기네가 창작하는 것들에 그를 새롭게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그 관심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프랑스적인 차이인데 프랑스의 영화뿐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그냥 화가는 그림만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학하고 소설 쓰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거의 정말 전방위적인 모든 데서 창작을 하는 걸 다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선 별로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그만큼 그 각 매체에 있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살롱 문화니 이런 카페 문화니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많이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기에 인상주의자들이 말하는 태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태도들은 다 어디에서 왔냐면 외부의 다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업하고 자기네 이론들을 실천하고 그걸 드러내고 하는 과정에서였는데 재미있는 거는 거꾸로 이 인상주의자들이 영화를 만들 때 더 내러티브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장편들을 만들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영화가 어떤 이야기와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주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런 흥행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남들한테 표나 팔고 막 눈물 짜고 감정적 걸 만드는 그런 영화 말고 정말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게 영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지 우리 생각해보자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러티브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장편들을 만들었는데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원칙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앵프레시오니스트 여러분 인상파 알죠? 미술에서 그 아방가르드 모더니즘이 나오기 바로 전에 미술사에서의 인상주의자들의 그 인상파 화가들이 보던 세계관은 뭐냐면은 이미 그때부터 합리적이고 막 그런 이성주의적인 뭐 구상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되게 순간적이고 그런 현실을 본다라는 자기네 그 본다라는 상황 행위를 화가들은 보고 재현하고 그리니까 표현하니까 그림으로써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빛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은 빛에 의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물이 사실은 빛이 그려주는 대상을 빛이 그려서 만드는 거야 라는 걸 인식하고 그 빛에 의해서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변화와 그때마다 달라지는 구상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지 실제로 빛이 없어도 뭘 해도 절대적으로 따로 있는 그런 구상이나 표현은 없어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그래서 빛이 그리는 그 순간성을 진실이라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다라고 이념적으로 사실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게 인상파들이고 그걸 그대로 영화에 접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야말로 빛이 그리는 빛이 없으면 영화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조명이든 뭐 햇빛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화의 카메라가 화가들의 붓처럼 결국은 조명과 그 빛을 가지고 조형적 보이는 것들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그 도구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제 인상주의자들이
나온 건데 그때 인상주의자들은 영화가 현실을 그대로 담는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 모사적이고 재현적이야 라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재현하는 데에도 탁월하지만 거꾸로 그냥 어떤 순수하게 찍히는 대상이 드러나는 절대로 언어적으로 기표적으로 이것은 저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게 다가 아닌 그것을 더 넘어서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그 어마어마한 도구구나라는 게 이 사람들이 본 영화의 매체고 그것이 영화의 본질이며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일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어둡고 이 사람이 슬프고 이 사람이 기쁘고 한 그런 내면적 감정을 지표면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준 표의적으로 표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서 하는 앵프레시오니스트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영화가 그런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건 맞아. 모든 이모셔널한 감성을 만드는 거지. 뭐 언어적으로 A는 B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막 서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건 본질이 아니야. 영화의 진짜 본질은 그 카메라가 어떤 것을 찍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찍지만 사실은 절대로 말해질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거야. 그걸 다른 걸 불러오는 거야. 그렇다면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만들 때 원칙적인 강론이 뭐겠어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드러내니까 그 내면의 인물의 내면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인상주의라는 거는 자기가 이 사람은 이때 슬프다 하고 미리 상정해서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있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설정 그리고 상황과 주변의 것들을 안에 있는 그 인물이 내면이 드러나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관념적이죠. 관념적인데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주로 어떤 기법이 나오느냐 굉장히 그 화면과 화면이 이렇게 겹쳐진다 그러죠. 그 우리가 그 영어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영화적 그 말 그대로 실험적인 모든 표현 수단들이 아주 자유롭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문학에서는 그런 영화적 실험 때문에 문학에서도 영향을 거꾸로 받아요. 그래서 문학적인 서사와 서술이 영화 매체가 주는 영향 때문에 병렬적인 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처럼 A의 상황과 B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영화에선 A 상황 보여주고 B 상황 보여주고 이렇게 병치하잖아요. 병렬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비교해서 동시적으로 얼터너티브하게. 근데 소설에선 별로 그렇게 그전까지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아주 영화적인 기법이 오히려 소설로 가서 묘사적으로 되는 때가 이제 거꾸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연극에서도 아까 독일 얘기한 듯이 연기를 한다라는 그 톤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세밀하고 내밀하고 내적인 표현으로 거꾸로 바뀌기 시작했고 미술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컸죠. 왜냐하면 이 미술에서는 미술에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아예 영화로 다 투입돼서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훨씬 컸어요.
이제 작가들을 잠깐 보면은 아까 말한 1928년에 만든 영화가 이제 그녀의 첫 영화인데 여기서도 이 사람의 작품의 이제 특징이라면 이런 거예요. 시각적인 스타일도 있고 이 초현실주의의 자유연상 기법. 이게 뭐냐면 바로 프로이드의 심리적 그 영향이에요. 독일은 같이 프로이드적인 심리적 그 무의식에 주목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런 걸 이해하고 사람들의 인물에서 저 사람의 무의식적 이거는 무엇일 거다라고 상정하면서 그걸 표현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있고 얼굴에 만약에 우리 저번에 소비에트 얘기할 때 몽타주 이론하고 사실은 또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 꿈, 아니면 자기의 내면한 어떤 느낌 이것들을 드러내는 어, 자,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연상적인 이미지하고 계속 이어서 가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약화되죠. 스토리보다는 이 사람의 상태를 계속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자유연상적인 스토리. 이게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보통 자기 환자들 얘기하고 산자들한테 적용했던 방식이 뭐 이 단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상되는 걸 통해서 무의식이 드러나듯이 영화에서는 이제 자기가 감독이 만드는 사람이 인물과 설정을 놓고 거기서 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세계를 자연스럽게 물르르듯이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타주 이론에서 하면 아주 느슨한 앞에 푸도프킨 얘기 같은 거지만 그 푸도프킨은 어디까지나 내러티브를 위해서 이어붙인 거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내러티브를 구성하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구조의 리듬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성을 어떻게 내가 설정해서 새롭게 창출하느냐가 영화를 만드는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목적이.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시적으로 다른 거를 이어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내면이 표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게 실험인 게 무슨 얘하고 붙이면 어떨까 이런 과학적인 실험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본질적으로 시간의 예술이다라고 할 때 그 시간성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 구성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성이에요. 그냥 영화를 찍었더니 시간이 가더라 하고 하는 게 영화의 시간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영화의 내적인 리듬과 그 시간적인 그 시공간적인 창조성, 그러니까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저번에도 우리 몽타주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카메라가 나를 쫓아서 다른 공간에 가서 밥을 먹고 누굴 만나고 이런 어떤 내 움직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라가면서 한 에피소드를 만들었을 때 내가 다니는 움직임만 연속적으로 잘 이어주면 실제 촬영은 10군데에서 해도 마치 한 집이나 한 공간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적 시공간의 창조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내가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나의 의식 아니면 나의 의식까지 따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 하나만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클로즈업으로 다 쪼개놓고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있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간이 창출돼요. 이렇게 이런 게 영화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창작이에요.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잠깐 맛을 볼게요. 요건 이제 39분짜리 영화인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시리즈들은 전혀 실제적인 행위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어진 게 아니에요. 훨씬 관념적인 편집인 거죠, 이게. 이게 마치 꿈의 이미지, 그러니까 마치 꿈을 우리가 꿀 때 갖는 그런 분절된 것들의 연결처럼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상주의자들한테는 이미지적인 그 실험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디졸브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이미지들이 겹치고 연관되는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요런 지금 좀 전에 요런 광학적인 표현도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실험적으로 여기 이런 요 장면 잠깐만 요거만 볼게요. 빨리 지나가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꿈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하고는 좀 달라요. 프랑스 영화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전통이 이 계보가 어떤 경향의 이제 시작을 만들어 주냐면 포에틱 시적인 영상들인데 시적인 영상이 다 곧 상징적인 것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들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포에틱한 표현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런 계보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게 벌써 나타나고 보여져요. 어쨌든 요런 맛이고 그래서 이제 초현실주의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시대가 또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가 예술사의 사조에서 들어와 있고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초현실주의하고 임프레시오니스트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초현실주의적인 태도의 대표적인 그 영화가 부뉴엘의 안달루시아에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영화사에서 유명한 건데 이 임프레시오니스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은 영화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미학적인 결정을 했어. 창작적으로 내가 이런 미학을 추구할 거야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근거 없이 는 나는 느낌적으로 그냥 찍었어. 이런진 않아요. 되게 어, 비합리적이고 언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약간 신비주의적인 어떤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면서도 만들 때의 그 창작자의 태도가 프랑스에서 그 이런 실험주의 밑바닥은 내가 왜 이런 미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초현실주의적인 태도는 전위주의 운동에서 분명히 여기도 차지하는 바가 큰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초현실주의는 그 초현실, 말 그대로 초현실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에도 훨씬 꿈과 더 지금 현실 안에 없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 않고 현실에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계속 지향하면서 그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그 씬을 만들어서 이어붙일 때 내면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그 안에 심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그래도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안에 내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현실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근거나 내적인 내러티브도 없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 안에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다 분절적이고 왜 그런지 우린 정말 모르는 일이 많듯이, 초현실자들도 절대로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어떤 내러티브, 큰 그림에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그건 절대 안 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무의식적인 것들을 어떤 표현을 가지고 무의식적인 이야기를 만들긴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서사는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는 내러티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이음성 자체가 그냥 되게 판타스틱한 세계로 계속 우리를 알 수 없는 굉장히 오드하고 이상한 그런 쪽으로 계속 데리고 가는 그런 체험 자체가 하나의 창작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한 번은 그래도 힘들어도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보기가 쉬운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되게 벌써 영화 초기부터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봤을 게 이렇게 사람 눈을 면도칼로 자르는 것과 하늘의 달이 이렇게 구름에 베이는 것과 또 연관을 해서 가고, 막 피아노 위에 죽은 송아지들이 막 널려 있고, 실제로 그 눈을 이걸 이렇게 칼로 벨 때 그 눈은 송아지 눈을 가지고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정말로 느끼게끔 찍어서 굉장히 보기 힘든데, 달리하고 이 시나리오를 같이 써서 둘이서 뚝딱뚝딱 만드는 영화인데, 이 나오죠. 드디어 이 문제적 장면이. 그쵸. 저건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8년 후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있는데 이 서사가, 영화에서 이 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서사는 오히려 그냥 알리바이고, 이 서사를 통해서 있는 인물들과 그냥 이어지는 상황들이 주는 연상된 어떤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자극적인 장면이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근데 그 자극적인 게 사실 상업적이거나 아니면 흥행주의적인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다 이렇게 파괴하고 연쇄적으로 다 없애는 게 목적인,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성공한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이 이 영화도 이제 뭐 모든 영화를 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 똑같이 같이 보는 게 허락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보면 수업 시간에 이걸 뭐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같이 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집에서 다 혼자서들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열정을 더 가지셨으면은 더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 인상주의자들 속에서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막셀 레르비에도 지금 79년까지 살아 있었고 이후에도 영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비정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영화 리뉴맨이라는 이 영화의 23년도 작품인데 여기에 지금 작가 같이 참여하는 작가들을 보세요. 페르낭 레제 화가예요. 이 사람 자체도 실험 영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만든 사람이고, 스텝 행스라고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샤론은 인테리어 가구 디자이너고 푸아레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같이 각자 영역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실험적이고 아주 스타일리스틱한 그런 장면들을 다 같이 만들어내요. 그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되게 연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굉장히 판타스틱해요. 나중에는 장면을 이게 결국은 러브 스토리이긴 한데 이 앞에서 저는 이 지금 보세요. 이 건물만 해도 실제로 있는 건물인데 보여주는 게 되게 인위적이죠. 이 당시에 파리고 또 내부에 보면은 페르낭 레제의 딱 그 그림을 재현한 것 같은 이 남자 집에 갔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드러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독일 표현주의적인 거하고 닮은 것 같은데 내적으로 되게 달라서 여러분이 프리츠 랑도 보시고 제가 일일이 찾아서 보여드리기에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여기 지금 있는 영화들은 좀 표시했다가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장앱스테닝은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해요.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포토제니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놨는데 영화적 복제에 의해 그 정신적 특질이 증가된 사물들, 증가됐다는 거는 더 얹어졌다는 거예요. 얹어져서 더 증폭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존재들. 관념적이잖아요. 우리가 그 형이상학이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얘기한 거 이해하셨죠? 메타피직, 피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피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포토젠이라는 영화가 형이상 메타피직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사물에 넘어선 것들을 분명히 영화가 보여주고 그것이 영화의 본질이다 드러내는 게 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포토제니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영혼들의 모든 외양.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는. 근데 그 영혼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외관 테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표면이 그걸 드러낸다는 거고 되게 관념적인데 결국 그거를 지향하고 그게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훨씬. 나는 포토제닉하다 영화라는 것이. 그리고 소비에트의 몽따주가 언어적 표현이라면 포토제니는 그래서 보여주고 드러나고 보이는 건 너머에, 그러니까 메타로서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장애스테인 작품의 맛은
이렇게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들여왔는데 48년까지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인상주의자들로서 작품을 할 때 초기는 다 무성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들이 이후에 유성 영화에서도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이런 자기 기본적인 영화에 대한 견지를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 앱스탱 자체고, 이 작품은 앱스탱의 작품들을 모아서 앱스탱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꼭지를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시간이 안 될 테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언제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작품이 지금 몇 분짜리냐면 25분이 안 되는 건데,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말하는 크리스 마커나 뭐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사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작업하고 이 지금 소개하는 장 앱스탱이라는 작가를 소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인 거죠. 하나의 그냥 작품인데 25분짜리 설명하는. 근데 여기서도 주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의 작품은 뭐다라고 설명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프랑스적인 전통이고, 이게 인산주의적인 계보 안에서 쭉 이어져 오는 프랑스만의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런 작품들을 제가 좀 번역도 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맛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은 앱스탱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이시죠? 앱스탱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도 자막이 나오고 이 사람의 그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사진들도 있어요. 이런 건 앱스탱의 작품이에요. 앵프레시오니스트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울리는 작가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맞죠. 우리 왜 여러분들이 인상파 영화 작품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했고, 자, 그리고 또 아벨 강스는 이제 워낙 천재라고 해요. 그리피스에 준하는 그 작업을 한 사람이고, 아벨 강스는 아주 늦게까지도 살았습니다. 1981년, 188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죽었는데, 이분은 1911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상주의 영화 훨씬 전에부터, 영화가 나오는 거의 초창기부터 영화를 계속 만든 사람이고, 그때부터 바로 영화를 그리피스랑 견줄 만큼 대작으로 만든 사람인데 천재예요,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의 영화가 몇십 년 만에 새롭게 지금 복원이 돼가지고 1981년에 복원됐대요. 복원돼서 그걸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영화 선전하듯이 나온 건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미 파노라마적인 스크린을 고안을 해서 화면을 세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영상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영화적 기법에서도 그리피스를 능가하게끔 사실 천재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저기도 다 흑백일 때에도 칼라를 또 추구했고, 그 멜리에스가 자기 그 필름에 일일이 색칠해가지고 막 칼라 영화 만들었듯이, 이건 실제로 지금 아벨강스가 만든 영화의 지금 엑스트레들입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편집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작품이 굉장히 역동성이 커요.
그 대작이고 몇십 시간씩 몇 시간씩 되는. 스케일이 크죠? 한눈에 그냥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상주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리얼리티 입각한 어떤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허구적인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모더니즘 안에서 세상 인식을 좀 더 이제 이성주의가 아닌 것들로 가는 그런 이제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한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거네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 넘어가는데 아방가르드가 우리가 1920년대를 다 아방가르드라고는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24년간이 되면 이게 끝나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럼 이 차이가 뭘까? 그리고 왜 24년에 끝나는 인상주의와 아방가르드가 다 왜 거기서 끝나냐? 왜냐하면 24년도까지 그러니까 인상주의 앵프레시오니스트들이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여기서 그러죠. 문학적 재료에 의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적인 어떤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영화 언어를 할 때 좀 전에 제가 영화들 여러분한테 보여줬다고 얘기하기엔 참 또 말이 안 맞긴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를 가져와요. 문학이상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상파 화가들이 견지했던 것 같이 어떤 사물을 보는 자기들의 믿음과 태도를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붙이고 실험하고 만드는 게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상주의에서의 진정한 작가는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상황, 객관적인 어떤 사실, 이야기적으로 내러티브라고 해도 뭐 A와 B가 만나서 무슨 갈등이 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에 정확하게 가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다. 만약에 이런 내러티브가 있으면 그 내러티브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 얘기대로 그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릴 때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태도에 있어서 그 사물을 그리는 태도가 인상주의 안에서 실험적이었다라는 얘기고 이제 아방가르드로 오면 뭐가 달라지냐? 이제는 문학이나 다른 데서 차용되는 게 아니라 영화는 영화만의 매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는 그렇게 보면 어쩌면 매체로 치면 시에 더 가까워라고 생각하고 되게 추상적이고 시적이 포에틱하고 그 다음에 꿈처럼 분절되고 꼭 이야기가 다 이렇게 엮여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진짜 훨씬 더 전위적인 작품으로 과감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영화의 카메라 기법 자체를 굉장히 실험을 했다면은 이제 여기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스토리가 아니라 내용 자체도 영화가 본질이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이 스토리텔링이 아니야.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걸 드러내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더 독립적으로 영화 언어 자체
이야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인 어떤 시각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적이라는 이 태도는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말의 사실 반복일 뿐이에요. 뭐 카메라가 움직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프랑스가 왜 유독 아방가르드가 활발했냐?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 안 했고 되게 중요한 게 관객이 실험성을 잘 받아들인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새롭고 아무리 어눌하고 그래도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되게 오픈 마인드로 잘 받아줘요.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이때에도 그냥 본유적으로 그 프랑스란 나라가 좀 풍요로워서 그럴까요?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시내클럽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레이는 원래 사진 작가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냐면 그런 거예요. 만레이 사진 작가고 당시 화가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이야. 근데 영화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실험하고 싶어.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 어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영화가 아니니까 좀 여유 있는 부르주아한테 가서 내가 이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너가 좀 그걸 해줄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집 별장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뭐 영화 만드는 비용 정도는 내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그것에 필요한 뭐 기존의 건축가 아니면 뭐 화가 이런 예술가 집단들한테 가서 야,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건데 우리 이렇게 배우들 몇 명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쪼밀쪼밀해서 한 열흘 동안 제공된 데서 영화를 찍어요. 그렇게 하고 그 시내클럽을 통해서 샌드강 주변에 있는 작은 소극장들에서 우리 이 사람이 이렇게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거를 언제 상영합시다 해가지고 상영해서 또 그걸 토론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 아방가르드가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이게 만레이의 지금 여기 요 시대에는 보면 그래서 겹쳐요. 작가들이 뭐 지금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이 지금 장소가 이 영화를 찍은 장소가 아까 그 장 앱스테인이 찍은 다른 영화에서도 나오는 장소고 또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인물이 여기는 얼굴에 스타킹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라는 성의 미스테리 제목이 그거예요. 이 대가 뭐냐면 주사위예요. 주사위.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게 지금 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자, 그렇게 해서 20년대 파리가 이제 드디어 앵프레시오니스트에서 진보적으로 아예 아방가르드로 와요. 그리고 이런 아마 20년대 파리의 무드를 한 번 더 이제 중간에 제가 다시 환기를 이제 하려고 중간중간에 배치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쵸. 예술가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때 이제 과학 시대가 도래하니까 과학에 의해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화이트헤드 철학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이제 절대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다 새로운 것이 되면서 사실 과학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되게 지적인 진보가 바로 예술적인 거랑 동가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게 되는 거죠. 영화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3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상대적인 양자 역학적이고 상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일단은 지식적으로 접해도 놀라운데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영화라는 매체는 시공간을 막 내가 자유롭게 새로 창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볼 때는 이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영화라는 매체를 봤을 때 너무 실험하고 싶은 대상인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홍보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이유로 굉장히 그렇게 성행하기 힘들었는데 프랑스란 나라는 아까 말한 그런 사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대 집단의 빠떼나 고몽이 있긴 했어도 그것도 그냥 어떤 소사이어티인 거고 그런 거대한 물결이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단위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때 20년대 이후에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가장 대두되고 활약했던 거는 초반에 다 화가들이에요. 페르날 레지, 막셀 듀샹. 여기 이제 승계를 내려온 낯이 이건 1910년대에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자기가 실험했던 영화고 제가 영화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방가르드 영화들은 훨씬 뭐 전위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제가 쭉 발을 가지고 흔들어서 가는데도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여기서도 레제 그림 이렇게 다 나타나죠. 애니메이션적으로. 이거는 뭐 현기증 나는 영화 제목처럼 이렇게 실험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히려 10년 전, 12년이니까 처음인데 요건 정말 소품 같은 영화예요. 이건 층계를 내려오는 여인이 아닌데 제목이 잘못 붙었어요. 이거는 짧은 영화고 그 다음에 자 아방가르드의 주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제가 기본적인 얘기들은 했고 마지막으로 20년대가 예술을 위한 예술의 시대였다면 30년대에 가면 이제 불황이 오고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시대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방가르드가 가능한 이제 풍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런 아방가르드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돼요. 아방가르드의 이제 20년대가 되면 많은 이제 실험들을 다 하고 원래 화가나 자기 본유의 자기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 일군들이 있고 뭐 페르널레제나 뭐 만레이 같은 경우는 다시 자기네 그림과 사진 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 대신에 요때에 이 30년대로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요 중간쯤에 어, 영화에서 이 아방가르드적 경향을 가지고 영화에서 무슨 뭐 어떤 게 다 태동하냐면 30년대가 되면 기록 영화에 눈을 돌리게 돼요. 다큐멘터리. 근데 그 다큐멘터리는 이미 영화 처음부터 있었죠. 소련에서도 저번에 제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라는 게 지금 새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지적인 아방가르드들이 영화 메타 언어를 가지고 주목하면서 실험을 한 바로 그런 태도와 눈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해요. 그 시대가 또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풍요롭지 않아서도 연관되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냐면 30년대가 되면 지금 이제 제가 크리스 마커나 이런 어떤 사조들이 다 따로 있다고 계보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알베르토 카발칸티, 발터 루트만, 요리스 이벤스 이게 다 독일,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 사람은 독일이고 카발칸티는 이태리
근데 프랑스에 와서 일한 각자 자기의 도시를 스케치를 해요. 근데 굉장히 아방가르드적인 스케치였어요. 아방가르드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0년대에 가면 이 다큐멘터리로 돌아서면서 다큐멘터리의 하나의 아주 독특한 사조가 형성됩니다. 그냥 설명적이고 증인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서정적인 포에틱을 갖고 있는 굉장히 배치된 두 개가 항상 같이 겹쳐지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독특한 그런 지금 여기 씨앗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아방가르드가 끝나고. 그리고 진정한 또 다른 아방가르드가 40년대에 가면 미국에서 이어지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면 그제서 16mm 가벼운 카메라가 그러니까 뭐 가볍다고 지금같이 가볍진 않아요. 어쨌든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들이 나오고 또 녹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주 갖고 다니면서 그런 기계가 이미 나오니까 그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본토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헐리우드적인 전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야 데레인 같은 경우가 남편은 체코고 마야 데레인은 이 사람도 유럽에서 간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유럽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예요. 소련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무용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길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되게 실험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방가르드가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15분 정도 초과했는데 힘겹게 왔어요. 자, 이제 오늘 약간 정신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방가르드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도 얘기하고 앞서 얘기한 소련 몽타주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얘기 안에서 핵심은 뭐냐? 몽타주 이론하고 포토제니 이 두 개념을 여러분이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의 본질을 어디다가 어떻게 두고 보느냐. 이제 이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반영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보면서 세밀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프랑스 요 계보들이 다큐멘터리랑 요 계보들이 어떻게 이어서 좀 대략적인 계보로 껑충껑충 뛰더라도 어떻게 가는지 약간 이런 시적인 다큐멘터리 요 계보들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